여야가 오늘 대미 투자 특위를 다시 가동해 관세 협상 후속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 3법 규탄대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 의장은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과의 의회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그리고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치원장 박근혜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여야는 대미 투자 특별법 쟁점에 합의했지만 행정 통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12일 본회의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가동하는 등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다만 국회 보고 절차 등 투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법안 소위 구성을 마치고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소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대미특위는 소위 법안 심사에 앞서 9건의 특별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상정된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안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6단체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고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전부 다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00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관세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결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꼭 이 대미투자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도 동의하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달 22일 막을 내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JTBC가 독점 중계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국민적 관심이 큰 세계적인 체육 경기인데도 독점 중계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단일 채널이 독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응원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또 아이스하키 결승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중계 방송인데 국내에서는 아예 그것도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OTT와 같은 유료 방송 채널이 스포츠 등의 중계권을 독점하더라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와 함께 송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시상식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가 개양된 것도 지적했습니다. 처음 올라갔을 때 발견을 한 달째, 두 번째 올라갔을 때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밖에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 지원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가운 선수의 활약으로 금메달을 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의 경우 여름에는 에어매트 시설이 설치된 일본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건의를 받아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국내에도 훈련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밝히라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어게인,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발언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때는 침묵해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건 마치 8.15 해방 후 독립운동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단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 포럼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라며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역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통합법 처리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면서 여당이 지역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더니 이제 지역까지 갈라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2030 청년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과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 소상공인 오승현 씨,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그리고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 등 5명을 영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삶과 그리고 지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특히 청년 중심으로 발굴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3차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장기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글로벌 정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증시는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른바 검은 화요일을 보냈고 오늘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7%대의 코스피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한때 12%까지 급락을 하면서 결국 12%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4%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절도로 이 시장은 이 패닉 상태에 빠진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 전 세계 원유 이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가 투자자들의 매도 흐름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곧장 이 물가 폭등과 이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환율 역시 어제 26원 오르고 오늘도 오르면서 1,470원을 돌파하면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 3고 위기가 다시 경제 전반에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주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라면서도 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경제에 이 새로운 리스크가 드리웠다는 것을 이 증시가 가장 빠르게 보여주고 또 반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러한 사태로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자 당정이 교민들의 안전과 함께 경제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죠. 네, 당정은 어제 오전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란 사태에 관련한 이 민주당 외교통일 의원들과 외교부 간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 머무르는 국민이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당정은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주변 영공이 봉쇄되지 않은 나라를 통해서 긴급하게 교민과 여행객들이 국내로 수송될 수 있을지 또 그게 필요한지 가능한지를 다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일부 교민들은 이 주변국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원유의 이 해상 수송로 안전 확보 대책도 마련 중인데요. 현재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국적 선사 원유 상선 등 총 30여 척이 인근 해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7개월치의 비축유를 확보한 점 등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장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필요하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해서 이 부담을 줄이는 안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이 자본시장에도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합동 상임위 회의 개최도 고려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에 잇따른 보이콧이 앞으로도 계속이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임위 독식 카드가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간담회 때 국민의힘이 이 사법개혁안을 빌미로 국익이 걸린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면서 협조가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해석들인데요. 이 중대결단의 핵심 시나리오는요. 현재 여야가 나눠 갖고 있는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민주당이 이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이 원구성의 원점 재검토가 거론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미투자특위위원장인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서 9일로 약속된 법안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장을 통해서 직권 상정하거나 상임위 독식이라는 강수를 둬서 입법 통로를 강제로 확보하고 또 열겠다 그런 보관인데요.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 일하지 않는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이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0년 때 이 21대 국회 당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았던 사례가 있는데 만일 이게 반복될 경우 이 전국에는 거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예산위를 빼고 국회 17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이 9개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나머지 위원장직까지 모두 맡게 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데 향후 전국에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기자를 하면서 봤던 국회 내 관례였던 것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제1당의 법사위를 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은 실제로 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실제로 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야당은 이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위해서 국회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를 실제로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읽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임위 독식은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가속화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도층 여론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대미투자특별법처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국익 법안마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서 실제로 통과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상임위 독식 카드는요, 민주당에게 입법 속도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를 강행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계속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 대화의 장으로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우 의장은 일본의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경제와 문화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셔틀 외교 흐름을 이어 일본과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순방길에 나선 겁니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의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문화와 인적 교류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일본 의회 중의원에 대한 축화와 함께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의회 의교를 추진합니다. 또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대한 논의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 박희승, 전진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조호섭 의장 비서실장,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등이 동행합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박 의원이 험지였던 인천 연수구의 첫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을 위해 헌신해 왔기 때문에 후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2호 공천이자 수도권 첫 후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을 정책 성공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혼란은 예견된 사태였지만 유독 국내 증시만 크게 하락하는 등 정부의 비상대응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에너지, 물가, 그리고 금융 등 전반에 걸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에 감찰 조사나 법 왜곡죄를 통해 검찰의 범죄적 표적 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전모가 밝혀졌지만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파악이 어렵고 공소 취소도 안 된다며 법무부의 추가 감찰이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분당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직후 분당구 아파트를 산 이후 20여 년간 실거주를 해왔죠. 이 대통령 부부가 29년째 보유 중인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팔린 건 안 되고 정식 계약서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부동산에 내가 그 가격에 사겠으니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계약자가 생기니까 그걸 물건을 내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도 최고가로 팔린 그 당시에 금액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놨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내보이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가 실제 자산 처분 행보로 이어지자 일각에선 부동산의 억제 정책만으론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만들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2-3달 정도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저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법은 공급 확대예요.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판매한 돈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죠. 대통령의 행보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법관 악마화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조희대 대법관이 갑작스러운 사법 변화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공개 요청했습니다. 사법 3법 통과와 퇴진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희대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탄핵 공청회 개최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3법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은 사법부를 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개혁 출발이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 안 받으려면 대통령 재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3심까지 하는 게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4심을 하지 않는 데나 대법원 증언 왜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계속 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여야의 전선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고뇌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재가동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3번의 소위를 거쳐서 9일에는 전체 회의, 12일에 본회의 처리를 시간표로 잡았습니다. 국회 동의와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기존에 있었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국회가 어느 정도의 기능과 그리고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뭐 이제 지선을 앞두고 이제 9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마 선거 모두 전환 때문에 많이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미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네. 이제 소위도 구성돼서 9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뭔가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네. 물론 국민의힘의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소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란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네. 또 트럼프의 그런 돌출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의 우리가 불이익이 가져가지 않도록 네. 또는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대응을 위해서는 꼭 정부가 국회의 조력을 받아서 입법적으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9일 그리고 12일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가 이번에 다시 한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신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이란 사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이 좀 아무튼 이제 빨리 조속히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데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일 본회의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날을 이제 시간표로 민주당 잡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것은 뭐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우리 한국의 그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된 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이 법 자체가 너무 만시지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게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와서 아세안 에이펙 그 정상회의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무슨 뭐 신라 왕관도 트럼프에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사실 좀 차일피일 미루는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게 급속히 진전이 돼서 한 달 전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할 프로젝트 3개를 이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에너지, 발전, 뭐 핵심 광물 이러고 나서 갑자기 한밤중에 트럼프가 그 X에다가 이제 한국은 뭐 국회에서 법을 처리 안 하는 바람에 이거 우리는 여기 자동차 관세 25% 올리겠다 그러니까 뒤늦게 놀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하고 좀 어떤 약속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좀 깰 수 있으면 깨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지만 그래도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알다시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지금 뭐 유가 문제 여러 가지들 때문에 대외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 관세 자체는 위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 뒤에 숨어서 좀 더 뭉개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전통 우방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뒤늦게지만 합의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뜻을 저는 존중하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대외 여건상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두 분이 같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행정통합이 여전히 좀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행정통합이 무산이 되면 이건 이제 순전히 200% 국민의힘 탓이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남 대전까지 추가를 해서 현재 목리를 부리고 있다. 서로 이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정통합 문제 현재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날 그 TK 통합법, 대구 경북의 통합법도 처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조금 집권 여당이지만 때로는 하는 거 보면 야당을 좀 무시하고 자꾸 이런 것들도 말로는 뭐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국가규정개발처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자꾸 주민과 국회의원 간에 또 지역 간에 알게 모르게 좀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알다시피 3월 2일 날 이제 저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시점에서 이미 대구 경북 의원들이 100% 찬성하는 걸로 했고 당시에 또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 당론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뭘 요구했어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필리버스터까지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권 민주당에서 그냥 광주 전담법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대구 경북과 또 충남 대전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충남 대전의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내보내는 게 이게 첫 번째 과제 이렇게 정치로 보는 건데 이 부분을 동시에 관철시키고자 해서 지금 끼어 팔기를 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 그 사퇴 시한이 3월 5일인가 내일인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전 충남이 통합이 돼야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걸려서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자꾸 이렇게 뭐 여도 문제가 있고 야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정정당당하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TK 쪽 법안 통합하는 것은 뭐 그건 뭐 이유 여하를 달지 말고 그건 통과시켜 주는 게 맞죠. 네, TK 통합법을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전 충남 통합이 관건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그래서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그런 면에서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 군데 모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는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문제는 국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사실 광주 정남은 왜 이견 없이 한 번에 통과됐겠습니까? 지방자치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통합이 되면 사실 시장 자리와 지사 자리가 합쳐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뭔가 이 선거에 있어서의 유불리가 상당히 희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통합하면 정부가 매년 5조씩 해서 4년간 20조를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자치 분권의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들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 지역 모두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 왜 처음부터 통과가 안 됐느냐? 결국에는 거기에 수많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시장 선거 그리고 지사 선거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통합되면 유리한 사람과 통합하지 않아야 유리한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런 반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워낙에 그런 여론들 때문에 아니 너네들 지금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안 보여야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 때문에 대구 경북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필벌을 중단하면서까지 통합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그리고 타임라인이 3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지 이게 뭔가 특별법에 대한 공포와 준비가 이런 것들이 되고 선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있거든요. 주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처럼 12일 본회의를 여야가 이제 마지막 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3월 10일 정도까지는 통과가 돼야지 이게 준비가 가능하고 선거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는 촉박한 시간만 남았다.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전 충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역에서의 여론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 해다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민주당이나 정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의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 통과를 안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의 지금 지역의 당원들은 삭발시까지 하면서 이거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지방선거가 시장과 지사 선거가 따로 이제 당선이 되면 이들이 결국에는 통합을 위해서 자리를 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4년간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꼭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어서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지역 여론의 민심 그리고 그런 국민들과 지역 주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동안에 정말 정리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닥에서의 민심이 올라와서 이 염원이 결국에는 국회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요. 네. 지금 제일 먼저 그 광역 통합을 얘기했던 데가 대전하고 충남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하자라고 했던 첫 번째 운을 뗀 데가 대전 충남인데 왜 지금 반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광주 전남은 어차피 거기에 있는 모든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100% 거의 100%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패키지로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이 묶어서 그럼 1대1로 가자 이렇게 해도 줄 수가 있는데 네. 대전하고 충남은 조금 스윙보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대전 충남이 이 통합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뒤늦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 충남은 너무 졸속으로 간다. 도대체 그리고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뭐 통합이 선이고 통합에 조금 주춤거린다고 해서 악은 아닌 것이고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바빠도 절차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결국은 이 특별 통합하는 이 부분을 꼭 TK와 충남을 다 엮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도 사실은 좀 대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칫하면 대전 충남 것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연계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미투자특별법 자체가 12일 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타협을 해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타협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혹시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좀 포기를 하고 미루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은 해주는 걸로 하고 이런 정도면 나이스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TK 통합법과 같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특집을 잡아서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은 또 갈등이 생겨서 엉뚱한 데 불똥이 튈 수가 있다. 근데 현재 민주당 입장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상당히 완고한 입장인 거죠. 저희는 지금 대전 충남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시장도 국민의힘이고 지사도 국민의힘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생트집 잡으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알겠습니다.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결과는 결국에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생트집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 좀 알겠습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예.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개혁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청와대까지 사법학의 3법, 규탄, 도보 투쟁에 나섰는데 하지만 이 강경 투쟁에도 오늘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여전히 촉구를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 충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갈까요? 이미 본회의는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사법개혁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도보행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좀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집회 시위도 못하고 그러면서 피켓도 못 들었고 그냥 침묵 시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자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윤 어게인이 재등장하고 태극기 부대 성족이 다시 재등장하면서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 제대로 된 뭐 역할이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멸하고 있는 참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의 여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모습들을 대법원이 스스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재명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부분, 이렇게 무리하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무런 쓴소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옹졸한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대법원이 정말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의 사법부가 너무 권위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면서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과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반성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면에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너무 빠른 개혁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시스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의지는 시종일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강경한 입장, 도보 투쟁까지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장 사퇴 뭐 촉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심각하게 보죠. 말은 사법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법 파괴죠. 헌정 질서 유린입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헌법 체제는 삼권 분립이고요. 그리고 국회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조희대 대법관을 사실은 막말성 조롱을 하는 이런 지경에 왔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여론조사를 대충 해보면 예전에는 대체로 사법부가 국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뢰도가. 그런데 사법부의 장을 이런 식으로 모욕해도 되나요? 저는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냐?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이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사법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정당에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통과시킨 세 가지 법,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재명 정권 내에서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합니다. 이거 사법부를 결국은 권력의 어떤 통제 내에 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 다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장악하고 있고, 또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진보 재판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방송 3법을 통과시켜서 방송 환경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결국은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는데, 그 판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왜곡을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라고 판결해서 나중에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 이거 위헌적인 법이고요. 또 대법관을 그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100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심, 2심에 있는 판사들을 빼다가 대법관에서 그 연구관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1, 2심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 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제도 이게 헌법 101조에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난 것을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없이 이 재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오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갖고 당장 본인의 생계에 바쁘지 이거 뭐 고담 준론처럼 보이는 뭐 헌법질서가 어떻고 사법부가 어떻고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정말로 피땀 흘려서 만드는 그런 헌정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요 나중에 후유증은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짧게 두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정도 지방선거 이제 남았습니다. 선거 준비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광주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게 되는데 광주, 전남은 무려 8명이나 격전을 이제 과정을 펼치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찐명, 감별, 유, 이재명 뭐 이런 말들이 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부터 좀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공관위에서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이제 출마할 우상호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찬대 인천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선 모드에 들어갔고 당연히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공관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특히나 주요 그런 당선 지역에서는 계속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선거에 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지지자들의 본인들의 칼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호소하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 정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지자체장을 훌륭한 인물로서 뽑는 것이 우리의 숙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후보가 넘쳐나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후보가 좀 뭐 눈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부터 좀 말씀 드려볼까요? 민주당은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도가 높고 또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이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후보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보면 저는 관전 포인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인사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뭐 정모 정원호 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그 사람이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지 뭐 인천도 뭐 박찬대 그분은 뭐 알려졌으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또 경기도의 한준호 의원인데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번 이제 경선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같고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8명이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곧 뭐 경선이 곧 후보되는 게 당선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경선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경선 떨어지더라도 어떤 공직 차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여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밀어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또 후보로 부상할까 이런 것들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또 보면 오늘 2차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5명 모두 90년대생 청년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쇄신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뭐 그 경선 방식을 서울만 하더라도 복면가왕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 그 남은 자를 오세훈 시장과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의 흥행을 돋구려는 그런 룰을 세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젊은 뭐 쇄신을 한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선거는 총선과 다르게 결국에는 지역의 살림, 행정, 결국에는 그 지역의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이 경험적으로 해야지 국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신인인 분들은 국민들한테 특히 지선에서는 좋은 그런 판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재 영입이 국민의힘이 뭔가 굵직한 경험이 많은, 연륜이 있는, 풍부한,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신입이기 때문에 물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행정에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쇄신 뭐 이런 단어들이 국민의힘 현재 지선 앞둔 상황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죠. 사실 뭐 영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90년대생 영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은 자꾸 뭐 현역 단체장들한테 용퇴, 뭐 헌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선거 치러보면요, 그래도 현역 단체장들의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런 상황에서는 시인들 갖다 놓으면요 게임 해보나 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뭔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올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알다시피 뭐 개헌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철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90년대생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대다롭고 게임을 하겠다? 저는 얘기 안 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자꾸 무슨 용태 뭐 여러 가지 거기를 겨냥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오세훈 시장만큼 경쟁이 있는 사람 외부에서 데려올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현재 장동혁 대표는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요, 이제 두 가지 리더가 있는데 하나는 하루아침에 확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확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얘기했다가 내가 뭐 그것은 그때 얘기고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또 그 정치인은 지도자는 천천히 바꿔요. 하루에 1도씩 바꿔서 180도 바꾸는데 6개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동안에 쏟아던 얘기의 일관성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만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본인이 결심을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어떤 메시지, 윤석열 철연 이런 문제를 던져놓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지금 말이죠, 경기도나 서울에 심지어 광역의원 후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로지 기초의원 가범만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무슨 90년대생 한가한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꼭 지도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들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동혁 대표뿐이다. 네. 뭐 이제 와서 비대위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양 날개로 우리 정치가 잘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